낡은 필름 속에 잠든 기적. 1988년 서울의 약속. 2024년 독일 베를린의 한적한 교회. 은퇴한 다큐멘터리 감독 클라우스 밀러는 우편함에 꽂힌 낡고 빛바랜 항공우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 주소는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있었지만 소인에는 서울,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무려 36년 전인 1988년 10월의 소인이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자 안에서는 꼬깃꼬깃한 편지지 한 장과 작은 흑백 사진이 떨어졌다. 서툰 독일어로 그러나 정성 들여 꾹꾹 눌러 쓴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존경하는 클라우스 밀러 감독님께. 감독님은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요. 저는 88 서울 올림픽 당시 잠실 주경기장 앞에서 필름을 파는 작은 노점상을 하던 김영수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감독님께서 제 가게의 모든 필름을 사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덕분에 저는 병든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은혜에 갚을 길 없어 이렇게 편지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언젠가 한국에 다시 오시면 제가 꼭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청년이 코닥 필름이라 쓰인 가판대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클라우스의 기억 저편에서 먼지 쌓인 필름처럼 잊고 있던 1988년 서울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6년 동안 이 편지는 어디를 떠돌다 이제야 도착한 것일까? 그리고 사진 속 청년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클라우스는 자신도 모르게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있었다. 36년 전 그가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를 완성하기 위해 1988년 9월 서독의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 클라우스는 서울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김포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눈에 비친 80년대의 서울은 혼돈 그 자체였다. 올림픽의 화려한 이면에는 군부 독재의 서슬퍼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거리에는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대의 함성과 최루탄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도시 곳곳에는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다. 판자촌의 허름한 지붕들과 그 사이를 오가는 지친 얼굴들, 분단된 조국의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보였다. 클라우스는 서독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간첩으로 오인받아 불신 검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이벤트보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날 것 그대로의 삶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파란 눈과 거대한 카메라는 언제나 이방인의 시선으로 겉돌 뿐이었다. 사람들은 경계하며 카메라를 피했고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았다. 취재는 난관에 부딪혔고 클라우스는 점점 지쳐갔다.
차갑고 낯선 도시, 서울은 그에게 회색빛의 도시로 기억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취재를 위해 잠실주 경기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수많은 인파와 상인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유독 그의 눈길을 끈 것은 허름한 가판대 하나였다. 다른 상인들이 올림픽 기념품이나 음료수를 팔며 호객행위를 하는 것과 달리 가판대의 젊은 주인은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판대 위에는 먼지 쌓인 코닥 필름 몇 통이 전부였다. 호기심이 생긴 클라우스는 청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청년의 이름은 김영수. 20 남짓의 앳된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낮에는 공사장을 전전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필름을 팔며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고 있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였지만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마저 신부전증으로 쓰러져 매일같이 비싼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클라우스는 청년의 기구한 사연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당시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동정심을 유발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수에게 간단한 위로만 건네고 자리를 떴다. 저 청년의 이야기도 결국 지어낸 것이겠지. 클라우스는 씁쓸하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클라우스에게 최악의 사건이 터졌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중 인파에 휩쓸려 아끼는 라이카 카메라를 분실한 것이다.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 서울의 모습을 담은 그의 다큐멘터리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필름들이 들어있었다. 망연자실한 클라우스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아수라장 같았던 시위 현장에서 카메라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숙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잠실주 경기장 근처 파출소인데 그의 카메라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달음에 달려간 파출소에서 클라우스는 자신의 카메라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청년 영수를 발견했다. 영수는 시위 현장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땅에 떨어진 카메라를 주었고 곧장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파출소로 달려왔다고 했다. 이 카메라 엄청 비싸 보이는 건데 주인은 얼마나 애가 탈까 싶어서요. 다행히 카메라 가방 안에 감독님 명함이 들어있어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멋쩍게 웃으며 카메라를 건넸다. 클라우스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비싼 카메라를 팔아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청년은 당연하다는 듯이 주인을 찾아준 것이다. 심지어 그는 당장 어머니의 병원비가 급한 절박한 상황이지 않은가. 클라우스는 영수의 정직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의심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영수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주려고 했지만 영수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감독님, 필름은 괜찮으십니까? 취재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자신의 안위보다 필름의 안부를 먼저 걱정하는 영수의 순수한 모습에 클라우스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영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엄연한 사실이 되어 클라우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잿빛 도시 서울에서 그는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이다. 그날 저녁 클라우스는 영수와 함께 허름한 선술집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영수는 자신의 힘들고 고된 삶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가난 때문에 학업도 포기해야 했고 몸이 아픈 어머니를 볼 때마다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삶을 대하는 영수의 긍정적이고 강인한 태도는 클라우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카메라에 담고 싶었던 진짜 한국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결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굳건한 양심. 이것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인들의 진짜 저력이 아닐까? 다음 날 클라우스는 결심했다. 이 청년을,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그는 잠실주 경기장으로 달려가 영수의 가판대에 놓인 모든 필름을 사들였다. 감독님, 이걸 다 뭐 하시려고? 이 필름들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내가 당신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언젠가 당신이 성공해서 멋진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면 그때 이 돈을 갚으세요.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입니다. 클라우스는 영수의 손에 두툼한 돈 봉투를 쥐어주었다. 영수는 참아 받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그는 클라우스를 향해 땅에 머리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기적처럼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클라우스는 올림픽이 끝난 후 영수와 그의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서울의 약속을 제작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독일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는 그의 베를린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클라우스는 수상 소감을 전하며 영수와의 약속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김영수 씨, 보고 있습니까? 당신과의 약속, 나는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납시다. 하지만 그들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다. 클라우스는 영수에게 편지를 보내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1980년대 말 혼란스러운 한국의 상황 속에서 편지는 번번이 반송되었다. 영수가 살던 판자촌은 재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를 찾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서울의 약속은 그렇게 클라우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2024년 클라우스는 36년 만에 다시 서울 땅을 밟았다. 그가 기억하던 잿빛 도시 서울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넘쳐나는 역동적인 도시. 상점벽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다. 그는 편지에 적힌 발신인 주소의 흔적을 따라 수소문하기 시작했지만 36년 전의 주소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막막함에 포기하려던 찰나 그는 우연히 TV에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와 비슷한 형식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어쩌면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방송국에 자신의 사연을 제보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방송을 본 한 시청자로부터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사진 속 청년 김영수 씨를 안다는 것이었다. 약속 장소인 여의도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 클라우스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명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섰다. 3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선한 눈매와 어색한 미소는 사진 속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다. 감독님, 영수 씨.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울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스튜디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지난 36년간의 삶을 이야기했다. 영수는 클라우스가 건넨 돈으로 어머니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작은 인쇄소를 차렸다고 했다. 정직과 성실을 무기로 밤낮 없이 일한 결과 그의 회사는 현재 국내 굴지의 인쇄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감독님 덕분입니다. 감독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저희 어머니도 없었을 겁니다. 평생 감독님을 찾아뵙고 이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영수는 클라우스에게 36년 전 빌렸던 돈의 수십 배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건넸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돈을 받는 대신 영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 돈으로 우리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합시다. 과거의 영수 씨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울의 약속을 완성하는 진정한 방법일 겁니다. 며칠 후 1988 서울의 약속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클라우스와 영수가 처음 만났던 잠실의 한쪽 방촌에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한 청년이었다. 클라우스는 출국을 앞두고 영수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다.
눈부시게 발전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클라우스는 나지막이 말했다. 영수 씨, 나는 36년 전 이곳에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았지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룬 기적은 결국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낡은 필름 속에 잠들어 있던 1988년 서울의 약속은 3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눈부신 기적으로 완성되었다. 파란 눈의 이방인이 마주했던 한국인의 정직함과 강인한 생명력. 그것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보이지 않는 힘이자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의 진짜 비밀이었을 것이다. 클라우스는 자신의 마지막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 대한민국, 기적의 또 다른 이름.